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4월 18일, 2015년 4월 18일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응원 메시지 보낼 때도 얘기를 했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만큼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미진했던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우리가 또 서울시랑 지방직 아직 큰 시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를 이 시험을 계기로 좀 굳건히 다지고 의지를 좀 복돋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국가직 시험에 대한 어떤 총평을 좀 해보면요. 조선사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비중으로 조선사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와 근현대사를 합쳐서 6문제, 7문제가 13문제 정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대사랑 중세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고대사와 중세사 문제는 조금 정치사 부분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좀 문화사 문제가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바람에 조선 후기의 농서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좀 까다로웠는데 대부분 이제 문화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때 우리 이제 선생들이 이번 시험이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치사 부분에 좀 많이 편중돼서 나온 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선사 이외 앞쪽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평이하게 문제를 좀 풀지 않았을까 싶고요. 나머지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 정리해 보면 신석기 시대 때 찾는 문제 중에서 이따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흑요석 요게 좀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대의 통치체제 묻는 문제 중에서 오소경에 파견된 것이 누구냐, 도독이냐, 도독이 아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까다로웠던 듯 싶어요. 나머지 문제는 제가 수업하면서 매번 강조하고 그러면서 나올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사 부분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사 부분 안 나왔고 또 통일 부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사 문제 중에서는 해방 전후사와 6.25 전쟁 그 앞쪽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뒤쪽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많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일단 1번서부터 좀 해설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고려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걸 묻는 건데요. 이게 사회사 문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민 출신인 이민이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 무신집권기 때의 권력 구조, 권력 변화를 좀 보면 맨 처음에 이방, 이고, 정중부가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정중부가 이방과 이고를 제거하면서 정중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정중부가 또 경대승에 의해서 제거가 당하고, 경대승은 병사를 하면서 이민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 이민을 결국 최충원이가 제거하면서 4대 60여 년간 최씨 무신정권 시대가 열리니까 이 이민이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된 적이 있으면 맞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민이가 천민 출신이었다는 것은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비 분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노비 중에서 외거노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노비 중에도 외거노비가 있고 사노비 중에도 외거노비가 있죠. 이 외거노비는 재산을 늘려 그 처지가 양인과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거노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재산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이 중에 외거노비는 이 신분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지금 고려 사회인데 지방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고려시대 향리는 호장과 부호장으로 나눠지죠. 직위에 따라서. 이걸 이제 상층 향리라고 하고, 일반 말단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층 향리라고 부르는데 이 호장 같은 경우, 부호장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힘이 강력한 향리들입니다. 지방의 실제 지배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특히 호장 같은 경우는 거의 준 귀족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향리들이 이 과거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의 향리는 이렇게 과거를 봐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조선의 향리는 그렇지 못하죠. 조선의 향리들은 대부분 직역이 세습되는 말단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를 잘 구분해 놓은 분들은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향부곡소의 백성도 일반 군현민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 공납역을 부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향부곡소의 유래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향부곡소는 원래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반란이 거듭 일어난 사람, 이 지역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부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별 대우를 받죠. 그래서 그 차별 대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세금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향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이 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향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조세 부담률이 높고요. 이 소에 사는 사람들이 공납의 부담률이 높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세 공납역을 부담하게 되었다. 같은 동일한 수준의,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국자감 입학도 불가능하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양인이면 양민 이상이면 다 볼 수 있는데, 이 향부곡 소민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뭐 차별을 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향부곡소는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거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메이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향부곡소라고 하는 이 특수행정구역을 고려시대 때 공부해 놓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접해봤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선 전기죠. 15, 16세기 사림의 향촌을 주도하기 위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제가 문제 푸는 스킬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발문에 이렇게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이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서부터 볼게요. 도덕과 의례의 기본서적인 소학을 보급하였다. 그렇죠. 이 사림들이 소학, 주자가래 뭐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특히 우리 사림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정암,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이 소학 보급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사례나 향음주례의 실시를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사례는 그 고을에 어떤 수령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활도 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을의 수령들이 뭐 덕담도 하고 그 지역의 양반들이 또 주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을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적인 어떤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향촌 중심의 어떤 통치를 원했던 사림들이 이 향사례 주장을 많이 했던 거고요. 이 향음주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서원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펼쳐지는데, 이 서원의 유생들이 서원에서 마을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좀 덕망 있는 어떤 사족들을 불러놓고 그 마을의 어르신들과 주례,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예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덕담도 나누고 그 다음에 잠언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 마을의 어른들이 그 사족 중에 좀 덕망 있는 어른들이 이 유생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향촌 자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추구했던 정치는 향촌 자치거든요. 그러니까 요 2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회가 바로 이 유향소에서 하는 회의죠.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향촌을 교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게 이제 유향소의 기능이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촌락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고 여기다 슬러시를 그으면 여기까지 맞아요. 이 동약은 양반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이 동약에 일반 분홍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참여하면서 이 동약의 어떤 참여 인원이 확대되긴 하지만 조선 전기 때의 동약은 철저하게 사림들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문중 중심의 서원과 사후를 많이 세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문중 중심의 서원과 사후는
향전, 조선 후기 때 향전에서 이제 이 구향들, 제지사족들이 패하고 나서 이 제지사족들이 몰락하면서 이 제지사족들이 자신의 몰락을 막아내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향전 이후에 이 제지사족들이 족보를 편찬한다거나 그 다음에 청금록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문중 중심의 서원이나 사후를 건립하거나 아니면 동성 촌락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향전 이후에 제지사족들의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선 전기에 대한 얘기가 다 맞는데 요 부분만 문중 중심의 서원과 사후를 많이 세웠다. 요 부분만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체킹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과전법이죠.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입니다. 관리들에게 분급했던 1391년 공양왕 3년에 역성혁명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도전이가 제정한 법이죠. 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과전법이 변화되는 거는 이제 직전법 그 다음에 뭐 관수강급제, 직전법 폐지 뭐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선지를 좀 볼게요. 1번 수신전, 휴량전을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그렇죠. 수신전과 휴량전은 관리가 죽고 나서 지급되는 겁니다. 뭐냐면 수신전은 관리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수신, 몸을 지킨다고 해서 주는 토지죠, 국가에서. 그래서 죽은 관료의 아내가 자식이 있는 경우에 재혼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받았던 과전 전액을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절반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시면 휴량, 보살핀다는 뜻이죠. 이 공무원의 자식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공무원의 자식들을 국가에서 보살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주는 거니까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이거는 어머님한테, 이거는 자식들한테 주는 거니까 가족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거는 뭐 너무 쉽죠. 공음전은 고려시대 때 문종 때 경전전시가가 시작되면서 퇴직 관료들 5품 이상의 관리들 중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소유권 토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조권 토지가 아니고 토지 자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뒤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음전에 대한 설명을 맞는데 이 공음전이라는 토지는 조선시대 과전법에 들어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전시과 체제에 들어있는 토지니까 이 2번이 과전법과 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이 문제는 결국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음전은 고려시대 때 지급됐던 토지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요.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렇죠. 이 직전이라고 하는 게 이 직자가 관계는 있는데 관직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퇴직 관리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관계는 있지만 관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퇴직 관리죠. 근데 관직이 있는 사람만 토지를 주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됐죠. 이 직전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관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퇴직 이후에 경제적 기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농장을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직에 있을 때 좀 삥을 더 뜯는다든지 뭐 이런 폐단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향이라는 말.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향은 하겠다는 거고 지양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종 때 관수강급제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그 관리에게 전주에게 그 조를 나눠주는 건데 관수강급제를 실시하면 전주에 직접 수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수조를 해서 관에서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지향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지향이라고 하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향이 되면 오히려 이게 4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지향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문제도 조선시대 토지제도 문제 중에서는 과거 국가직 시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토지제도 문제치고는 굉장히 쉽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한 연표네요. 근현대사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됐는데 근현대사 문제 중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너무 많이 기출됐던 문제죠. 동학의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요. 가라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안에다 이제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던 것은 1860년입니다. 그 다음에 삼례 집회가 교조 신혼운동에 나와 있는데 이 삼례 집회는 1892년 최초로 열린 어떻게 보면 교조 신혼운동이죠. 그 다음에 고부관화 습격은 1894년 1월 10일 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되는 어떤 원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고요. 전주성이 점령된 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날 무렵입니다. 이 전주성 점령되고 나서 1894년 4월 27일에 점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5월 8일에 바로 전주 화약이 체결되고 이 중간 사이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이후 군국기무처 설치와 청일전쟁 발발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0월에 논산에서 남북접 직결이 일어나고 1894년 11월에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동학이 패하면서 동학이 역사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맞히면 될 것 같아요. 자, 가 부분인데 황토현 전투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황토현 전투는 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청일전쟁의 발발은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거든요. 이게 6월 23일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이 다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다는 남북접군의 논산집결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2차 동학농민이니까 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6월 21일에 일어나는데 경복궁 점령이 전주성 점령 이후에 이 경복궁 점령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4번만 맞고 나머지는 연결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쪽에 연도수랑 월, 일을 자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월과 일을 공부하지 마시고 스토리로 묶어서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순서를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자꾸 연도수, 월수, 일수 이런 걸 외워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휘발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의 순서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부분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에 교정청 폐지, 군국기무처 설치, 뭐 청일전쟁 발발, 물론 청일전쟁 발발이 군국기무처 설치보다 하루 전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결국 남북적 직결이 일어나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으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잘 기출이도 안 돼 있는 거고. 근데 이 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삼국시대 때 공부를 왕 업적을 많이 외워놓으셨을 텐데 삼국시대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통일신라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왕의 업적을 열심히 외워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자, 삼국시대 문제인데 순장을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순장을 금지하는 거죠. 자, 순장은 껴묵거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같이 묻거나 왕의 부장품들을 같이 껴묵거리 하는 건데 이거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 무덤에서 출두한 순잔대용, 그러니까 순장은 원래 사람을 묻어야 되는데 흙 인형으로 대용했다는 것은 이건 다 순장이 지금 금지되고 있는 건데 이 순장이 금지된 것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왜 순장을 금지했느냐 이거거든요. 자, 1번에 보면 전쟁 노비가 소멸하면서 순장할 대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순장을 하는 거는 노비를 순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비로 이렇게 연결돼봤자 연결이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장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전쟁이 일어나도 순장을 하려면 마음 먹으면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 2번 농업 생산력이 상승했다는 노동력 중시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증왕 때 우경이
시작됐죠. 물론 이제 이 연도수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럼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막 껴서 이렇게 묻어버리면 노동력의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장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죽음에 대한 의식에 도교 사상이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교와 순장 금지는 연결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시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로장생 뭐 이런 건데, 이 매장을 하는 순장과는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왕실은 귀족층의 사치와 허례의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순장을 하는 건 왕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죽었을 때 순장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귀족들이 죽었을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전에는 순장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왕실에 대한 순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귀족층의 사치와 허례의식을 막기 위해서 왕실에서 순장을 금지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경하기 때문에 순장 금지와 관련된 것이 시험에 기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고 이랬던 학생들은 좀 생경해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볼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에 황해도 봉산 지탐리, 이게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죠. 평양 남경도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봐. 이 좁쌀은 쌀이 아니에요. 잡곡이죠.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의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했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뭐는? 수렵과 어로는. 한편 가락바퀴나 뼈반을 이용하여, 이건 뭐 확인 사살이네요. 그렇죠? 신석기라는 거.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등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석기 시대니까 신석기 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답은 3번이에요. 이게 이제 흑요석이 문제가 됐던 건데,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서 흑요석이 출토된 지역이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어요. 이 흑요석 출토 남부 해안가 쪽에. 근데 이 흑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광물이냐면, 이게 화산 폭발과 관련돼 있어요.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만들어지는 광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남부 쪽에 보면 이게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곳이 없거든요. 남부 쪽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냐면 백두산 정도일 때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발견됐던 이 흑요석 중에는 이 규슈 지방에서 발견되는 흑요석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해보면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3번만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보면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유재산. 이런 거는 청동기 때죠. 그 다음에 마을 주변에 방어, 환호, 울산 검단리 유적지에 이 환호가 발견되는데, 이거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청동기 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때부터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면서 전쟁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어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죠. 전쟁이 없으니까. 이것도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 또 움집 공부할 때 4번으로 오시면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의식 장소 등
다양한 크기의 집자리터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원형과 방형의 집자리터 단일 구조로 하나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용도 이외의 다른 건축물은 만들지 않았다. 신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 4번은 다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 3번만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험생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전에 이 흑요석 부분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실 신석기 시대 때. 이거는 이제 뭐 저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전공을 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문제가 나왔구나 뭐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교재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흑요석 문제가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흑요석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청동기 시대 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닌 거 하나를 골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뭐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넘깁니다. 자, 조선 전기. 제가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얘기했죠. 발문에 이렇게 시대가 주어지면 이 시대와 부합하는 걸 일단 찾아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부합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죠. 중앙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그렇죠. 학문적 경향, 주리, 주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집되었다. 그러면서 동인, 서인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죠. 제가 수업하면서 늘상 쓰는 말인데 이 3사가 언관으로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보면 사화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조선 전기 때 일어납니까? 그렇죠. 조선 전기 때 일어난다고 봐야죠. 사화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환국적 이 환국은 숙종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사한국.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화는 우리가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죠. 그러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뭐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화로 갈등이 격화되었다. 훈구와 살인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 이후에 훈구들이 몰락하고 살인이 집권하면서 이제 붕당 정치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합리적인 인사행정제도가 갖추어져 이전 시기보다 관료제적 성격이 강해졌다. 여기서 합리적인 인사행정제도 뭐 이런 것들은 뭐 서경제도, 서경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피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인사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행수제 이런 것들도 합리적인 인사행정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근데 좀 두리뭉실하게 해놔가지고 좀 뭐 이런 게 뭐지? 라고 했던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3번. 이거는 뭐 조금만 조선사를 조선 정치사를 조금만 공부한 분들도 이게 지금 뭐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이런 걸 나누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환국이 조선 전기 때 일어나지 않은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좀 화나는 문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고려시대 국왕을 묻는 문제네요. 자,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한 외관이죠. 현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 토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 토호들은 뭐 향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족들이죠.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거죠. 지방 토호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외관을 파견하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이 봤던 자료 아닙니까? 외관을 파견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이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그러니까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성종이죠.
그러면 문제를 바꿔보면 고려 성종 때 실시한 정책을 찾는 겁니다. 자, 서경 천도를 추진했던 것은 고려시대 때 굳이 나눠보면 한 두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종, 그러니까 우리 그 고려시대 건국과 함께 태조, 해종, 정종, 이 정종 때 왕식염이라는 사람이 정종을 추대하거든요. 이 왕식염이가 서경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서경 천도를 추진하죠. 근데 공신들의 반대로 실패하지만 하여튼 이걸 추진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정종 때 한번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문벌귀족 집권기 때가 되면 묘청이가 추진했던 서경 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종 때 일어나는 거니까 아무튼 성종 때는 서경천도를 추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했다. 5도 양계, 사도부, 팔목, 이 고려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 확립한 사람은 현종입니다. 현종. 성종 이후죠. 물론 이 외관을 파견하라고 해서 12목이 설치되면서 이걸로 연결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해놓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종 때 이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5도 양계, 경기, 그 다음에 사도부 팔목 이런 체제로 만들어지게 되죠. 현종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방교육을 위해 경학박사를 파견했다. 맞죠? 유학교육 장려시키는 거. 그래서 중앙에 국자감을 만들고 개경의 비서성이라는 도서관, 서경의 수서원이라는 도서관도 만들고 지방의 향교도 만들고 경학박사, 의학박사 이런 거 파견했던 분이 바로 고려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유교 인연과는 별도로 연등의 팔관 행사를 장려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종의 시무 28조에 보면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의 근원입니다. 불교는 내생을 위한 것이고 유교는 현세를 위한 것이니 가까운 것을 멀리하고 먼 것을 가까워야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교를 좀 억제하십시오. 유교를 장려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유교적 정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연등의 팔관회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소 폐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종 때 오면 연등의 팔관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축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해에는 연등의 팔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의 팔관회를 장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종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국왕 업적 묻는 문제 중에서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주고 성종을 묻는 문제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 보고도 제가 굉장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웃었는데, 신라 승려 주는데, 이거 원효하고 의상을 준 거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원효 의상을 준 거니까. 이거 다른 원측, 진표, 자장, 이런 사람을 준 것도 아니고, 신라 승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역은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이 나왔어요. 키워드죠. 원효입니다.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적 드립을 조화, 화쟁이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누구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게 일찍다 다지길 원융 회통 사상입니다. 이거는 의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화엄일승 법계도 교단을 형성하고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어서 교단을 형성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자, 그러면 기역은 원효, 니은은 의상인데 1번에 보면 기역에 미륵신앙이 들어가요. 이게 탈락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원효가 미륵신앙을 전파한 일은 없습니다. 미륵은 미래부처라고 해서 중생을 구제해주는 어떤 미래부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원효는 이 미륵신앙과는 관련이 없어요. 물론 원효가 했던 것 중에서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서방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이건 이제 정토종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미륵 신앙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뒤에는 맞아요. 불교의 대중화 길을 열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 신앙으로 착각하면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 신앙은 원효가 주장했던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의 기억 원효는 무예가 그렇죠. 이 사람이 무예라는 뜻이 우리가 이 화엄종에서
모든 것에 거침이 없어야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 무예라고 하는 이 가요를,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유포하며 일반 백성을 교화했다. 이게 이제 결국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돼 있는 거야. 이 무예가가 뭐와 매치가 되는 거냐면 아미타 신앙과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쳐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3번. 니은은 의상이죠. 관음신앙은 현세 구복신앙이고요. 아미타신앙은 원효가 만든 건데 이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신앙을 수용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의상만 원효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수만 고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 원효가 생전에 있을 때 이 원효는 파괴승이죠. 불교 계율을 깨고 속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땡중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의상만 이 원효의 가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원효가 의상이 만든 게 관음신앙은 현세 구복신앙이고 아미타신앙은 죽은 후에 극락정토에 가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이 의상이 만든 단어가 뭐예요? 이거 두 개를 조합해보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이 의상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뜻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은 후에 극락정토에 가길 바라오며 현재 세상에서 복을 누리옵소서. 이 말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이건 의상이 만든 얘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이거 뭐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하여 나왔으니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기출문제 많이 풀면 문무왕이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성 쌓는 것을 만류했던 승려가 의상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원효는 미륵신앙을 주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문제인 것 같아요. 일제히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 이게 1910년대 국내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거죠. 형태로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 중에서 메이저 단체 두 개가 있죠. 독립의군부 1912년에 임병찬이 중심이 돼서 유림들이 만든 단체고요. 대한광복회는 처음에 대한광복단으로 시작을 하죠. 최규중이 만들었던 박상진, 김좌진 등이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모두 이러한 비밀 결사 단체였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있죠. 뭐 송죽회도 있고 기성단도 있고 자립단도 있고 조선국권회복단도 있고 선명단도 있고 조선국민회라는 단체도 있고 1910년대 국내에 만들어졌던 비밀결사 단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업하면서도 매번 얘기하는 게 이 두 개의 단체를 잘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면 기역은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독립의군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복벽주의를 주장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재건을 주장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이 독립의군부가 그렇게 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공화국은 이걸로 연결돼야 돼요. 대한광복회가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했죠. 1번은 탈락.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된 거는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비밀 지령을 누가 받았냐면 임병찬이가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4번도. 그래서 이것도 니은이 아니고 기역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 맞습니다. 이건 1912년, 이건 1915년. 16년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데, 하여튼 뭐 교재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대한광복단을 대한광복회로 보느냐 안 보느냐 뭐 이런 차이에 따라서 1915년이냐 16년이냐 이런 차이가 생기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거 두 개는 다 1910년대에 국내에서 결성된 비밀 결사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이거 주고 문제 되게 쉽게 낸 겁니다. 자, 4번. 기역은 박상진, 임병찬이 돼야죠. 그 다음에 니은은 박상진. 이게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그래도 좀 쉽죠. 최응원의 의병활동, 그 다음에 이 비밀결사 뭐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데, 사실은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좀 더 어렵죠.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쉬운 걸 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 문제는 좀 별표를 잘 쳐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통일신라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자, 신문왕 때 일단 구주 오소경 체제가 정비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만든 거는 구주 오소경뿐만이 아니라 뭐 구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위대, 친위대 뭐 이런 것들도 다 신문왕 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2번 주에는 지방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이 각 주, 구주에죠. 구주에는 외사정이 파견된다. 이것도 왜 맞냐면 이 주에 파견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독이에요. 도독. 근데 이 도독을 감찰하는 외사정이 파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부라고 해서 중앙관리를 감찰하는 게 내사정, 지방관리를 감찰하는 게 외사정이거든요. 이 외사정이 문무왕 때부터 파견이 되니까 이거는 통일신라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에요. 3번이 정답인데 오소경에는 도독이 파견되는 게 아니고 사신이 파견되는 겁니다. 이 도독은 구주에 파견되는 거죠. 주에 파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할 때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전에 지증왕 때는 5주가 있거든요. 5주 이소경.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전에는 5주 이소경 체제였는데 이 5주에 파견됐던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주라고 불러요. 군주. 그러다가 문무왕 때가 되면 이 주에 파견되는 장관의 이름을 총관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경덕왕 때가 되면 원성왕 때죠. 죄송합니다. 원성왕 때가 되면 이거를 도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군주 총관 도독으로 바뀌는 이 과정은 지방 장관의 성격이 군사 중심에서 행정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군발이 냄새가 나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지휘권에 더 중점을 두고 파견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 업무에 중점을 두고 파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인데 이 오소경에 도독이 파견됐느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소경에는 누가 파견된다? 사신이 파견된다. 사신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거 4번이 3번이 정답입니다. 촌주가 관할하는 촌 이외에 향부곡이라는 행정구역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향부곡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 향부곡은 고려시대 때 계속 있고요. 조선 초기 때, 태종 때 싹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부곡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있었다 라는 것도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려의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매우 지엽적인데요. 이 광학보라고 할 때 이 보가 국가에서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운영해서 그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를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죠. 사회에 환원하는 건데 빈민 구유를 위해서 쓰면 제의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학재단을 만들면 죄송합니다. 장학재단을 만들면 학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을 만드는 데 쓰면 경보라고 하고, 팔관의 행사 비용으로 이 돈을 쓰면 우리가 팔관보라고 하는데, 이 광학보라고 하는 것은 승려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학보의 기능과 연결이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농민 자제들이 과거를 위한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광학보에 좀 어떻게 보면 이 보 중에서도 광학보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지엽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 중에서 우리가 잘 배우는 건 제의보죠. 제의보. 빈민구제를 했던 제의보인데 이 광학보가 나옴으로 해서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광학보는 보 중에서 승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보면 개간지는 그러니까 뭐 황무지나 진전
이런 것들을 개간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면세하여 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경작지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었겠죠. 많은 농민들 중에 야 이거 못 쓰는 땅을 내가 개간을 하면 일정 정도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개간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 재해를 당했을 때는 당연히 세금을 감면해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야 했다. 이건 원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4번. 농번기라는 건 농사일이 번잡할 때, 바쁠 때니까 자벽 동안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농사일이 바빠 죽겠는데 국가에서, 요역 동원하고 군역 동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이 침체되니까 위기를 맞게 되니까 자 나머지 부분은 다 원론적이었던 것 같아요. 1번 문제가 좀 광학보 이걸 물어봤네요. 자 그다음에 13번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에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시기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셔야죠. 자료 읽고 이 시기가 언젠지 딱 찾은 다음에 그 시기에 부합하지 않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을 써놔요. 배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뭐 내륙에서 산 속에서 물건 팔겠습니까? 당연히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겠죠. 이런 곳이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사배가 모여든 데입니다. 그리하여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비변사 등록 이렇게 써놨네요.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의 선상의 활동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선상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시기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1번 강경, 원산 등이 상업 중심지로 강경포, 원산포 이런 게 대표적인 포구입니다. 포구. 조선시대 때 굉장히 크게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곳이죠. 맞고요. 선상, 대표적인 게 이제 경강상인들이 있죠. 경강상인은 선박을 이용해서 지방의 물품을 거래하였다. 맞고요. 3번 객주나 여각은 포구에 있는 상인들입니다.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그렇죠. 뭐 유통에 대한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애들입니다. 물건도 판매하고 중개도 하고 숙박, 금융, 보관도 하고 뭐 이랬던 애들이죠. 객주나 여각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구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4번에 보면 보고 픽 소리 나는 건데 이게 사만통보가 이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이런 것들은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죠. 특히 사만통보와 해동통보는 의천이라는 승려가 주전도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 주전도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거 굳이 연결하자면 상평통보가 나와야죠. 상평통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좀 그렇네요. 자, 그다음에 14번. 다음 중 대한국국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황제권을 무한하게 무한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포됐던 일종의 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국국제에 보이는 것은 황제권이 강화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내시부를 없애고 뭐 이 말만 나와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겠죠. 이거는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에 있던 내시부를 없앤다는 것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뭐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1번은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의 내용이고요. 2번에 보면 조세의 부가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무리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잘못 보면 1차 가보개혁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의 문서에 보면 홍범 14조 이 홍범 14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1, 2차 가보개혁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보개혁 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3번 칙인가는 이제 관리죠.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건의에 따라 임명한다. 자, 황제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럼 대한제국 이후네요.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는 것은 황제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기구에 의뢰를 해서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기구가 뭐냐면 중추원이라는 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의육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관민공동회에서 만들어냈던 헌의육조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3번은 헌의육조니까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이거죠. 대한국 대항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의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거나 교역 그러니까 강화하거나 이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뭐 이런 뜻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현대사 문제인데 6.25 전쟁 묻는 문제인데요. 6.25 전쟁 묻는 문제 중에서도 너무 쉬워요. 이 문제는. 연표의 가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두 개를 똑똑 달라줬으니까 6.25 전쟁 발발, 그 다음에 서울 수복, 그 다음에 휴전협정인데요. 너무 공간이 크죠. 자, 1번부터 보면 사실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가.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면서 서울을 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1번이 답이죠. 뭐. 그 다음에 2번 중국군의 참전은 서울 수복 이후입니다.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 발발 전이죠. 탈락이에요.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거는 6.25 전쟁 발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죠. 6.25 전쟁 순서 묻는 문제 중에는 아마 여태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는데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된 것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1907년 정미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도 정미 7조약의 부수각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1907년 정미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보면 1907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 보면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건 1909년, 하얼빈 의거는 1909년이니까 기억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05년으로 해당되니까 1907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장지연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시리아 방성대국도 을사늑약의 몸부림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905년이니까 탈락. 리을.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의병부대, 13도 창의군이 의병부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다. 이건 1908년 1월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부할 때도 이것 때문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고 이게 정미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 정미의병이 일어나는 거니까 리을은 당연히 맞겠죠.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근대사 묻는 문제 중에 이게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을 묻는 문제죠. 이 문제 중에는 그래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17번. 이거는 이제 암기 안 해놓으신 분들은 뭐 다 틀렸겠죠. 뭐.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요 농사직설 하나만 어떻게 보면 조선 전기 거고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 농서들입니다. 농가집성을 농상집요랑 헷갈리면 안 되죠. 나쁜 사람입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이죠. 농가집성은 이함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고 이함이 원에서 들여온 농서는 농상집요예요. 이 농가집성은 조선 인조 때 신속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농서입니다. 농사직설과 강행의 금양잡록을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농가집성이 이함이 들여왔다. 이건 농상집요로 바뀌면 맞아요.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농사직설, 세종이 만든 거죠.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정초라는 사람만 잘 기억하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홍만경제는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지은 농서는 색경이라는 농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홍소초는 박지원의 농서죠. 그러니까 연결이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에 기록이 보이는 왕대의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이 말하였다. 호포나 결포는 호당포를 걷거나 결당포를 걷는 것은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이게 양역 변통론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이게 이제 균형론을
법으로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균역법이고요. 이 균역법을 시행한 왕이 누구냐면 영조입니다. 영조. 그러니까 영조 때의 정치 변화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영조 때의 정치 변화는 만약에 제가 묻는다면 완론탕평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물어본 거죠.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 그러니까 붕당을 없애자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론탕평은 붕당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색을 없앤다. 이게 이제 붕당의 어떤 색깔을 없애는 거니까 완론탕평이고, 이 완론탕평에 의해서 등용되는 관료를 우리가 탕평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탕평 전국을 운영하였다. 그래서 탕평비, 탕평교서 이런 것들이 다 영조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의 추세가 대두됐다. 자, 물론 이 영조 때 이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 추세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추세가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환국 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순왕국 이 숙종 때 환국을 거치면서 대두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숙종 때에 대한 설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왕이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 예송, 기해예송, 갑인예송 이건 현종 때 일어나는 거죠. 1차 예송은 효종이 사망하고 나서, 2차 예송은 효종 비가 사망하고 나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현종 때에 대한 설명이니까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는 세도 정치니까 세도 정치는 정조 사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조 때부터 일어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읽어보면 되겠죠. 우리는 본시 모두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에 들어가고, 이 의는 의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의관이 되고 역관이 되고 7, 8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문장과 덕은 비록 사대부에 비길 수는 없으나 명공 거실 외에 우리보다 나은 자는 없다. 그러면 의관이나 역관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청요직 진출에 대한 통청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허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과 응시를 허락해달라는 게 허통이거든요. 통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요직 진출을 허락해달라는 게 통청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 사학계에서는 허통과 통청을 그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설명일 수밖에 없어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기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엇비슷한 게 하나가 걸려 있으면 이거를 좀 복수 정답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허통이 아니고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통청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2번, 3번, 4번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형평사는 1923년 진주에서 백정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3번에 보면 관건과 결탁하고 향해를 장악하여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는 조선 후기 때 향전 과정에서 분홍층들, 요호 부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중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유향소를 복립하여 다시 세워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사회의 풍속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은 사족들이죠. 근데 이 중인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해방 전후사 문제가 나왔네요. 현대사 문제에서 가라는 광복을 전후에 일어난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광복을 전후해서 일어난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사건들을 좀 이상하네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던 것은 41년입니다. 41년이죠. 그 다음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게 좀 어렵네요. 45년 10월 23일인데 이게 뭐 23일은 몰라도 4월 15년 10월이에요. 그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던 것은 48년 7월 17일 재헌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45년 10월서부터 48년 7월 7일, 7월 17일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자, 1번.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46년 10월에 선포되는 거거든요. 좌우합작위원회가 46년 7월에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46년 7월에 만들어지고 좌우합작 7원칙은 46년 10월에 선포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요 안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김구의 3천만 동백의 읍고함은 언제 나오는 거냐. 이게 유엔 소총회가 48년 2월에 일어나고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를 결의하면서 이 김구가 3천만 동백의 읍고함이라는 글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여운형 안정동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2시간 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직후다. 그래서 이거는 45년 해방 8월 15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초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건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전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좀 그 다음에 4번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간 총선거. 이건 유엔 총회죠. 총회. 유엔 총회입니다. 유엔 총회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되고 나서 그러니까 47년 11월 이렇게 열리는 거니까 이것도 요 사이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7년 5월에 개최가 돼서 7월까지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게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고 나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요 사이에 걸리는데 3번만 이 건준만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문제가 좀 지엽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우려고 막 연도수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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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면 스토리로 외워야 됩니다. 스토리로. 스토리로 외우면 잘 잊혀지지 않아요. 스토리텔링을 잘 해놓으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놓으셔야 문제를 푸는데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항상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문제 푸시고 시험 보신 분들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더 긴장해서 앞으로 공부하는 학습의 방향의 나침판으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점수가 좋아서 이번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 수고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국가직 시험 해설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좀 타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걸 약속드리고요.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자,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